오케이, 우리 수업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일단 만나서 반갑고요. 그 앞에 뭐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국형쌤이고 여러분들 이번 방학 동안에 고전문학 파트 중에서 일단 운문으로 먼저 여러분들을 만날 거예요. 중학교 때 공부해보면서 느꼈겠지만 고전 파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특히 뭐 국어 하면 제일 어렵다라고 떠오르는 게 아마 독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 독서를 정복하기에 앞서서 문학 파트가 완전히 정복이 된 상태에서 독서로 넘어오는 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일단은 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얘기 몇 가지부터 할게요. 어쨌든 니들 수능 볼 거잖아, 그치? 그러면 수능 문제를 국어 문제를 딱 풀면 오답률 1위부터 오답률 10위까지 쫙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10개 중에서 8개가 보통은 독서예요. 그래서 뭐 쿠쿠쌤이 수업 들어오시는 걸로 아는데 그 독서 수업은 기초를 되게 단단히 잘 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잘 챙겨놓고 그게 나의 상위권 변별력 싸움이 되는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그러면 그 밖에 나머지 한 개 한 개는 뭔가요? 한다면 대부분 뭐 문법 영역에서 하나 혹은 문학 영역에서 하나 정도가 되는데 그럼 문학이 무조건 쉽다는 얘기일까라고 한다면 요즘 조금 쉬워졌어. 할만해졌어,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이걸 역추산을 해보면 거꾸로 내가 상위권 싸움을 하고 싶으면 문학이 받쳐줘야 된다는 소리도 되는 거야, 그치? 문학 영역을 틀리는데 독서 싸움을 하고 있다? 그건 둘 다 망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그치?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기본적인 국어 개념에 있어서 뭐 독해하는 방법 그리고 영역별로 특징이 뭐가 있는지 대표적인 작품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될 거야. 오케이? 아, 뒤에 소리 잘 들리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자료를 2개를 준비해드렸는데 하나는 그냥 얇게 얇은 프린트, 이거는 그냥 잠깐 보고 말 거고 그 뒤에 있는 두꺼운 녀석이 우리의 교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첫 번째 종이는 뭔가 하면요 밑에 아래쪽 표시 보이시죠? 땡땡 고등학교 또 땡땡 고등학교 말은 일부러 안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석으로 유명한 땡땡 고등학교의 시험지를 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오면 국어 시험에서 이런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될 거야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1학기 중간이 있고 기말이 있고 또 2학기로 넘어가면 중간이 있고 기말이 있어. 이렇게 해서 1학년들을 보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2학년으로 넘어가고 마지막 3학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은 1학년 때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국어 기본을 정리하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할 때 흰색 다 떨어졌네. 정리를 할 때 제일 먼저 겪게 되는 게 뭐일 거냐면 요쪽 파트에서 현대문학을 공부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요 사이 어딘가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음운 변동이라든가 또 한글 맞춤법과 같은 현대 문법론이 들어가는 게 1학년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뭘 본다? 고전문학을 볼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국어사라고 해서 중세국어 문법 그리고 또 중세국어 문법밖에 없지 현재 기준으로는 중세국어 문법을 시험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마다 뭐 장문 영역이라든지 화법문 영역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살살 몇 개씩 끼어 들어간다 라고 하는 큰 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1학년을 미리 한 바퀴 다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우리가 지금 윈터에서는 선생님이 여기 파트를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1학년 때 뭘 다지고 기본을 다지고 나서 2학년 때는 뭘 하는 거야? 심화를 하는 거야. 그럼 2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교과서 이름이 더 이상 국어가 아니죠. 문학이라고 하는 교과서하고 독서라고 하는 교과서가 메인이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으로는. 그리고 3학년 때는 교과서가 있는데 없어요. 이때는 아마 수특을 대부분 수업할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앞으로 나의 3년은 국어 영역은 이렇게 흘러갈 거구나. 큰 틀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 때마다 이런 영역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꼼꼼하게 잘 다져만 놓으면 뭐 높은 누구 맞는 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국어 영역의 특징이 있다면 꼭 수학이라고 그렇진 않은데 문제를 푸는데 수학은 계산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잘못 풀었나 보다. 혹은 내가 잘못 풀어서 엉뚱한 숫자가 나오면 난 그게 답인가 보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어는 그렇진 않아, 그지? 국어는 이거 3번 아니면 4번인데 둘 중에 하나. 느낌으로 풀어. 근데 참고로 놀라운 사실은 1학년 때까지만은 여전히 느낌으로 푸는 게 가능은 해. 그냥 왠지 이게 맞을 것 같아.
논리적으로 내 흐름으로 내 믿음에 따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얘가 슬플 것 같아 보이니까 나는 슬픔이라고 표시를 해보겠어. 그래 답을 맞추잖아. 그럼 맞는다고. 그럼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아 나는 국어 천재인가 보다. 나는 국어 좀 하나 보다. 착각을 막 가지고 이제 2학년 3학년 가면 크게 무너져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3번 아니면 4번을 해치는 그 뭐랄까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개념이야. 뭐 문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개념 싸움을 많이 해야 돼서 선생님이 이번 수업에서 개념 중심으로 많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오케이? 기본적인 흐름을 잘 잡아드릴 거고 또 두 번째로는 문제를 풀 땐 항상 근거가 제일 중요하거든. 선생님이 내준 이 과제집에 보면 뒤에 문제풀이란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 다음 주에 수업을 또 들어올 때 다시 고전으로 또 만나겠죠? 그럼 들어왔을 때 이제 숙제를 내주게 될 텐데 선생님은 문제를 푼 거를 볼 게 아니라 근거를 볼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지만 문제를 풀었으면 내가 이 답을 선택한 이유가 뭐다 라고 하는 거. 물론 너무 직관적인 건 그럴 필요 없지만 누가 봐도 이런 거라면 쓸 필요 없지만 아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문제에서는 요걸 말하는 것 같아서 나는 몇 걸 찍었다라고 하는 걸 써도 좋고 표시를 해도 좋고 화살표를 끌고 와도 좋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 지금부터 연습하는 그런 단계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우리 수업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말 빠르죠? 선생님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잠깐 나눠드린 요 작은 프린트물을 잠깐 보면 시험지가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라고 하는 거 보는 건데 꼭 지금 참고로 여기 가져온 것은 의도가 뭐냐면 이 근처에 서초구에 있는 학교들을 좀 들고 온 거야. 그것뿐이야.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문학의 흐름을 이렇게 묻는구나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보이시죠? 이런 거 정리하겠구나. 그리고 뒤에 보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알아 그지? 가시리라고 하는 작품이랑 진달래꽃 거의 세트 아이템이죠. 그거 같이 묻으면서 문제가 쫙 나와 있는 게 보일 거고 또 저 뒤로 넘어가면 마지막 페이지 끝부분에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러면서 한 작품이 있을 거야. 우리 이거 배울 겁니다.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정리를 같이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면 또 다른 학교의 시험지 예문이 나오죠. 나지문을 그냥 눈으로 보세요. 이 시험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이게 작품이라는데 이게 뭔 소리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나? 한번 보세요.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겨울이 마르는 읽어야 됩니다. 읽어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해석한 뒤에 그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이라든가 해석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일단 눈으로만 보세요. 그리고 또 뒷페이지 넘어가면 현대문학이랑 또 비교하고 선생님 문제 하나가 왜 이렇게 길어요 이런 것도 있고 딱 보자마자 5번 문제 힘들 거라는 느낌 드시죠? 개념이 힘들 친구들이 특히 5번 같은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다른 작품이랑 비교를 하려면 개념이 똑바로 안 써 있으면 힘들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면 자사고학교 처음에 가작품부터 그지? 달하 높이고 도다샤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읽을 수 있나 생각해 보시고요. 또 제목매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바로 18번처럼 타 작품이랑 비교하는 문제들 실려 있고 뒷페이지 넘어가면 또 가실이랑 서경벽을 또 실려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작품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기본 필수 작품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랑 함께 각 영역별 기본 작품들을 먼저 정리를 쭉 해놓고 나중에 이제 틈틈이 내가 아는 라이브러리를 늘려가는 개념으로 국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럼 저기 착장이 있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어. 우리가 아는 작품들을 저기다 한 권씩 꼽아 넣을 거야. 여러분들의 뇌 속에. 그래서 아는 작품이 늘어나면 나중에 책장에서 원하는 대로 뽑아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험지가 이렇게 생겨먹었다 라고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자 오케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수업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건 지우고 앞에 무슨 수업을 하신 거야 도대체 앞에 무슨 수업이었냐? 수학이요. 그렇지 보통 수학은 이렇게 돼요 그지? 네, 열광의 도가니. 근데 보통 수학 선생님들 고생이 너무 많아 그지? 기본적으로 졸리거든. 졸리니까 뭐까지 이제 좀 열심히 좀 필요하죠. 참고로 선생님은 빨라서 숨 따라오기가 좀 힘들 겁니다. 선생님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따라오는데 호흡 잘 따라오시고 잠깐 졸고 나면 어디 저 먼데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눈 반짝반짝 해가지고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너희들 처음이니까 선생님도 이것도 알려줘야겠구나. 선생님은 펜을 네 가지 색깔을 써요. 그리고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라면 최소한 색깔 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게 꼭 막 칠색으로 다양하게 해서 필통에 쫙 라이브러리처럼 펼치고 그런 건 필요 없는데 최소한 샤프 하나 덜렁이는 건 매너가 아닌 것 같아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선생님 중요도 구분을 해줄 거예요.
흰색은 그냥 뭐 배경 같은 거고요. 노란색은 아 이거 신경 좀 써야 된다. 알아두셔야 된다. 빨간색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파란색은 뭘까? 완전 중요해. 오늘 수업에서 이거 놓치면 큰일이야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고기를 뭐가 이렇게 뚝 떨어져? 고전 문학의 흐름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잠깐만 바닥 정리 좀 할게. 뭐가 좀 걸리적거려가지고. 자, 고전 문학의 흐름을 먼저 얘기할 텐데 요거는 따로 펴는 페이지가 없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뭘 펼치시냐면 선생님이 나눠준 교재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광활한 빈칸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차례 넘기시고요. 차례 넘기고 나면 문학, 고전, 운문이라고 돼 있고 광활한 빈칸이 있죠. 옮겨서 쓴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전들을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라고 하는 걸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가봅시다. 일단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 무슨 작품을 고전이라고 하는 걸까? 그냥 옛날에 지으면 다 고전인가? 그럼 여러분들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생이지? 2000. 매년 충격받아요. 원래 그래요. 2006년. 2006년에 난 뭐하고 있었지? 대학원생이었나 보다. 아무튼 간에 자 2006년 지금 2006년이니까 한 20년 전에 지은 작품도 그럼 고전 문학일까요? 그럴 리는 없지, 그치? 시대사 구분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시대사를 기준으로 먼저 역사를 한번 나눠봅시다. 맨 처음에 일단 아주 옛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고시대라고 불러요. 상은 윗상자를 쓰는 거고 고자는 옛고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옛날의 기준에서 슬슬 넘어가면 삼국시대 정도가 나오겠죠. 갑자기 역사 문제죠.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가 나오고 삼국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뭐가 나오지? 고려 나오죠. 네. 고려 다음에 뭐가 있어? 조선. 조선 다음에 뭐가 있어? 나이스. 일제강점기.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일단 요 단어를 쓸게요. 그걸 바꿔서 쓴 이유를 설명하고 개화기고 그 다음이 근대시기고 그 다음이 현대시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질문. 고전은 어디까지야? 근데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가 맞다 손. 그래도 근데까지는 가야 된다. 오케이 손. 여기다 손. 오 그럼 여기다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끊습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고전 문학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그러면 여기 이후부터를 뭐라고 부르냐? 현대 문학이라고 불러요. 물론 엄밀한 구분으로 따지자면 뭐 개화기 문학, 근대 문학으로 나누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는 고전 문학하면 조선시대 후기까지 지어진 작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조선시대 후기까지 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어 왔을 텐데 옛날부터 어떤 작품들이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 우가 착하던 시절이야. 오케이? 자, 우가 착하고 있었어. 문학이라는 게 있어? 없지. 우가 착하고 박박 죽겠는데, 그치? 불 보면 이러면서 놀래고요. 고기다 하면서 쫓아가고요. 그런 식입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도 문학이 있었냐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시 파란펜이야 종합 예술의 시기야 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문학을 따로 뭔가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놀이와 음주와 가무가 다 섞여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불 하나 가운데 피워놓고 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그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부비부비도 했겠지. 그치? 그런 일을 했을 테니까 그런 원시 종합 예술이 있던 시기가 먼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죠. 오케이? 그리고 이런 원시 종합 예술의 시기에서 이제 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적인 얘기는 재미없으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상위층이 생기고 하류층이 생기고 뭐 그 다음에 부족장들이 생기고 무속인들이 생기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지. 그럼 계급 분화 사이에서 삼국시대로 넘어오면 일단은 삼국시대는 어쨌든 통치하는 지배 체제가 있고 우리의 말이 있었을까 이때? 있지. 있었어. 뭐라고 소통을 했을 거 아니야. 아바다바 다타 하면서 소통을 했겠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말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 글자가 없잖아. 글자가 없으니까 뭘 빌려와?
그렇지. 한자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한자를 빌려다 쓰는 시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요때에 한시를 쓰지. 참고로 요 한시라고 하는 개념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후로도 언제까지? 조선, 여기 물론 지금도 있어요.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개념이니까 이제부터 말 안 할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한시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여서 쓰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혹시 최치원 알아요? 비운의 천재 최치원, 그치? 당나라 유학파 출신인데, 나도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큰일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딱 돌아왔어. 신라로 돌아왔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최치원 하면 토황소 경문 이런 거 유명하죠? 생각해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때 당시에 사대주의 개념으로서 그냥 턱이 이만큼 높았던 중국에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정치를 하고 공무를 맡았어. 그리고 큰 업적도 이뤄냈어. 오케이? 근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치? 우리 애들이 다 해먹고 싶은데 자꾸 웬 천재 같은 애가 와서 자꾸 삐삐거리니까 짜증나잖아. 쳐냈겠지. 신라로 왔어. 그럼 나는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멋지게 뭔가 해보고 싶은데 또 신라에는 뭐가 있었어? 무슨 제도가 있었거든. 나이스 잘하네. 돌품제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출신이 뭐 그래 하면서 또 취급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열받음, 그 짜증남, 그 괴로움을 난 다 때려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면서 만든 작품이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든지 그래 아무튼 있어. 촉규화라든지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은 필수 작품이 될 거야. 알겠죠? 최치원의 한시 작품은 나는 무조건 공부해놔야겠다. 됐죠? 아무튼 그런 한시 외에 근데 중요한 건 한시는 앞으로 쭉 이어지는 거고 계급층이 막 대부분 다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쨌든 이런 개념이 필요하잖아. 자, 이런 거야. 특정한 목적에 의거해서 노래를 전승한 경우가 있어. 자, 우리 말이 없는 개념이야. 그지? 아니, 미안해. 잘못 말했어? 우리 말은 있는데 우리 글이 없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 내가 교회에 갔어. 교회 가면 뭐 해? 예배 드리고. 선생님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니까 알려줘. 예배 드리고 뭐 노래 찬송가 부르지 않냐? 내게가 같으면 노래 부를 거 아니야. 그러면 친구들이랑 서로 노래를 전파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 노래는 우리 가사잖아. 그치? 근데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 서울 서초 1지부야. 근데 여기 강동 1지부로 그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노래 가사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 그러면 뭘 빌려다가 아까처럼 한자를 빌려다가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개념이지.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향가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야. 이거 완전 중요. 이거는 우리 글이 없던 시기에 우리 글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 물씬 남겨있는 작품이야. 그래서 향가라고 하는 갈래가 만들어지고 몇 작품 배우게 되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작품으로는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 알았어. 자, 아무튼 향가라고 하는 작품들을 몇 작품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참고로 향가는 현재 지금 총 25수밖에 안 남아있어. 전국에. 정말 다행이죠? 그렇지 않아? 향가가 한 230수 정도 남아있었으면 막 얘네도 공부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도 몇 수 안 남아있어서 참고로 그 중에 대다수는 그러면 참고로 무슨 내용일까? 노래 가사가. 아까 뭐라고 했어? 선생님 무슨 일을 하려고 막 적은 거라고 했어? 자 생각해봐.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말을 쓰려면 서민들이 할 수 있겠어?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 한자를 어떻게 알아? 그치? 그렇다고 상류층 귀족 계급들이 이런 글자를 썼을까? 굳이 왜 써? 안 써도 돼. 그러면 애매한 중간층이지. 승려층. 그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내용이 대부분 불교의 찬송 내용들이야. 그치?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제외하고 나면 배워야 할 작품들이 몇 개 안 남아요. 알겠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향가의 대표 작품들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이것도 써드릴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망매가라든지 찬 기파랑가라든지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개념 하나 빼먹고 막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네. 잠깐만 미안해요. 잠깐만. 자, 상고시대 뭐 하나 빼먹었다. 자, 상고시대의 요거와 동시에 요 녀석이 참고로 잠깐 발전을 해요. 그게 뭐로 발전하냐면 고대 가요. 선생님이 약간 흥분 상태였나봐. 빼먹었어. 고대 가요라는 걸로 발전을 하는데 이 고대 가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옛날의 노래인데 요 녀석은 특징이 뭐냐면 빨간색으로 집단 무가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개인 서정으로 바뀌는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뭐 부족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의식으로 부르던 노래들이 점점 그럼 나도 노래 부를 수 있겠는데 하면서 노래가 퍼지기 시작하고 그런 작품들이 고대가요로 남는 거야. 오케이? 참고로 이 작품은 근데 특징이
한혁 씨의 형태로만 남아 있어요. 내가 이거 왜 빼먹었을까? 자, 그 한혁 씨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디다 기록을 해놨었냐면 중국 여서서에 실려 있어요. 자,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방향에 있어? 동쪽. 그리고 동쪽에 있는 오랑캐였겠지. 중국의 입장에서, 그치?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동이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삼국지, 삼국지 알죠? 삼국지 위지, 위초고 알죠? 위지의 동이전편에 이런 노래들이 막 실려 있어요. 아무튼 그런 흔적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작품 몇 개 안 돼요. 다 합해도 한 몇 개, 한 세네 개 정도밖에 외워야 될 거 몇 개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학습 과정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긴 해. 그냥 이런 것 소개 정도. 넘어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국시대로 넘어오면서 한시라는 게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향가다. 됐죠? 자, 아무튼 이렇게 향가를 룰루랄라 부르고 있었지만 향가는 쉬운 작품이 아니었을 겁니다. 향가를 다룰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한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됐었을 테니까.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자, 고려시대로 넘어옵니다. 어쨌든 향가가 얘들아 그거 생각해. 그러면 향가는 삼국시대가 시작할 때 만들어지고 노래 불러주다가 삼국시대 끝! 이제부터 고려라고 하면 그때부터 노래를 안 불렀을까? 그건 아니지. 미묘하게 양쪽으로 스며들어 있겠지? 그거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까지 왔어요. 고려시대로 넘어오자 일단은 상류층은 경기체가 같은 작품들을 부르면서 신나게 이거 뭐라고 해야지? 플렉스를 합니다. 이거 플렉스 노래라서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경기체가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 내가 요즘 뉴스에 도끼가 많이 나오더라. 보석 때문에 얘기가 많던데. 내가 도끼야.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는 월요일 타는 차가 다르고 화요일 타는 차가 다르고 수요일 타는 차가 달라. 그러면 월요일엔 람보르기니, 화요일에는 포르쉐 이러면서 노래를 쫙 만드는 거지. 야, 역시 나야. 이런 노래 하는 거. 참고로 경기체가라는 게 우리 이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서 자뻑하는 증세가 나타나는 작품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건 고려시대 때 자, 상류층은 이러고 놀았어. 그리고 당연히 한시도 지었어.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뭐가 만들어져? 고려 가요 혹은 고려 소교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고려 가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음보에 맞죠. 여러분들 우리 전통문학 하면 대부분 전통 민요는 삼음보죠. 아리라, 아라리오, 그지? 쾌지나, 칭칭, 나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삼음보입니다. 그래서 삼음보의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즐긴 거야. 근데 이 고려가요의 특성은 뭐냐면 겁내 노래가 오래오래 가.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멜론 차트 같은 거 보면 있잖아. 대략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일 혹시 멜론 이런 데 민감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안 봐서. 지난주일이랑 이번 주일이가 똑같나요?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달 이상 하는 장르는 잘 없을 거야. 그치? 1위 계곡이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뀝니다. 우리는 요즘 급속한 소비 사회에 살고 있잖아. 그치? 어제 유행했던 그 노래는 오늘은 재미없고 나는 새로운 걸 원하고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 그치? 내가 뭐 강원도 정선 갯마을골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막 노래를 하나 만들었더니 옆에서 친구가 오 좋은데? 그래. 그래서 나도 가르쳐줘. 그래서 같이 배워.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오 그 노래는 또 뭐야 하면서 알려줘. 이러면서 하나하나 스며가다가 옆쪽으로 또 스며들고 옆쪽으로 스며들고 하면서 전국의 유행까지가 막 몇 년씩 걸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가요는 말 그대로 처음에는 구전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즐겁게 그냥 부르는 노래화 된 거지. 그리고 이런 노래들이 참고로 뭐냐면 가실이라든가 서경멸곡이라든가 뭐 등등등의 노래가 있는 거야. 되게 많아. 자, 근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려가요는 근데 그냥 입으로 불렸을 뿐이지 따로 기록하진 않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작품들이 여기서 이제 요걸 신경 써야 돼. 고려가요는 언제? 조선시대에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사가 딱 쓰여지게 된 거야. 조선의 임금이나 조선의 왕들도 어떻게 맨날 클래식 듣고 있어. 그치? 오늘도 샴페인 한 잔 딱 터뜨리고 딱 메고 와가지고 그지? 클래식 들으면서 오늘 주식시장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맨날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도 놀자 파리피플 외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파티를 할 때 당연히 뭐가 먹혀? 대중들의 그런 일반적인 노래들이 먹히잖아.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합쳐가지고 갈무리를 해서 노래 박자에 딱 집어넣는 거야. 그게 고려가요. 그래서 고려가요는
분명히 고려시대 때 누리지만 한글로 쓰여 있을 거야. 이랬지? 조선의 궁중음악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단독의 짧은 노래였던 것들이 합쳐진 듯한, 즉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합가라고 하는데, 합가적 특성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됐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고려가요가 쭉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가요가 이어지는 와중에 진짜 중요한 작품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자, 여전히 조선이 이제 여전히 한시는 이어지고 있고요. 경기체가는 자기들끼리 잡벅적하다가 너무 망했고요. 고려가요가 쭉 이어지는 중입니다. 자, 조선시대의 핵심 가사가, 핵심 갈래가 뭘까요? 이들 다 알고 있는 그거. 삼장육구 45자 내외에 사음부의 정형률을 지니고 있으며 종장의 쳐든보는 삼음절로 고정되는 그거. 시조. 그렇지. 그래서 이때 시조가 조선 시기에 중심작품으로 등장하게 돼.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또, 그러면 시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만들어진 시기는 고려 중엽부터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써놓고는 여기다 썼지만 그 시기의 핵심 작품이라서 그런 거지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시기는 고려 때부터 만들어졌는데, 최초의 고려 때 시조들은 대부분 뭐 탈로가라는,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뭐 늙음에 대한 탄식,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 신나게 놀아봅시다, 뭐 이런 노래들이 출발했다가 스타일을 보니까 양반들이 자신의 격식을 딱 맞춰가지고 제한된 어떤 뭐랄까 틀 안에다가 자신의 라임을 맞춰놓는 게 되게 재밌었던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퍼지기 시작했던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때 시조는 뭐가 중요하냐면 향유층의 확대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시조였어. 근데 이게 시기가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야 니들만 해? 우리도 해! 하면서 서민계층으로 작품이 퍼지기 시작한다는 특징을 지녀. 그래서 조선 후기에 오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설시조 이런 작품들도까지 만들어지는 거지. 되고 있죠? 지금 여기에 디테일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챕터별로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큰 흐름만 보는 거야. 머릿속에 큰 그림 그리라고요. 책장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책장 열심히 만들고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상류층의 확대와 관련된 시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시조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할, 이 미친 거예요. 너희들이 제일 힘들어할 겁니다. 가사라고 하는 갈래가 만들어지는데, 단순히 가사는 형식면으로만 보자면 시조가 겁내 긴 거야. 시조는 세 줄이면 끝나잖아, 그치? 근데 막 페이지를 넘기고 한 200페이지까지 가는데 여전히 시조가 있어. 그런 게 가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긴 작품들도 배우게 될 텐데, 참고로 가사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유명한 작품들, 뭐 관동배고, 그치? 사미인고, 소미인고 이런 소미는 들어봤을 거야, 그치? 참고로 1학년 교과서에 자기 교과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 어떤 학교에 갈지 우리 아직 모르잖아, 그치? 그리고 그 학교별로 교과서를 다르게 쓰니까 어떤 작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신사고다 그러면 거기 관동배고 전문이 실려 있을 겁니다. 시험 대비가 즐겁겠죠. 행복해질 겁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다른 학교는 또 할만하냐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뭐 사미인고, 송미인고 이런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동배곡이라든지 사미인곡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선생님이 지금 시조는 내용들을 몇 가지 안 썼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조는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는 김수장이라는 사람이 당대에 유행하는 노래들을 아예 시조 가사집으로 묶어서 그냥 청구연이라는 책도 만들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책이 있으니까 소스가 미친 듯이 튀어나와.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배우게 될 텐데, 다만 그래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만한 작품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 시조도 원래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되게 골 때리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할게. 자, 아무튼 시조나 가사라는 작품들이 중심을 이루면서 조선시대로 가. 이해됐어? 자, 이렇게 하는 요 시기까지,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고전문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고전문학의 전체적인 큰 틀이 만들어졌죠? 오케이. 고대가요는 그냥 빨간색 가로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나만 더. 선생님, 수능에는 혹시 나오는 게 정해져 있나요? 라고 한다면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게 될 모의고사에는 다 나와. 오케이? 네. 잠깐만. 깜짝이야. 시간 벌써 다 된 줄 알고. 근데 수능에는요, 요거 두 개만 나와. 오케이? 나는 내신 따위 신경 쓰지 않을 테야 라고 하면 이거 보면 돼요. 참고로 이거 말고 향가가 수능에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어. 언제냐면 1998년도 수능 문제에 제망매가가 수능에 한 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수능에는 시조가사만 나온다. 이해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길어야 되는 건 이거고, 아마 학교에서도 이거 중심으로 많이 알려주실 테지만
그렇다고 수능에는 이 단어만 나오니까 이걸 안 할 이유는 없잖아. 우리는 국어의 기본적인 자체 흐름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대표 작품들을 보게 되는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힘들었다. 다 들어왔지? 책장 다 만들었죠? 그 만드는 김에 옆에까지 좀 약간 좀 채워드릴게. 그리고 개화기 시기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아마 다른 선생님이 해주시거나 되겠지만 뭐 창가라든지 그다음에 개화가사 이런 목적성 문학 작품들이 막 만들어지다가 그냥 그런 게 있어 하고 생각해. 왜냐면 개화기니까 그냥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저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작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 개화기 시기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시기였냐면 이게 소설 나오는 내용이야. 내 아내가 위급하다고 해서 가봤는데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야. 근데 왜 죽냐 하면 자 여러분들 내가 지나가다가 여기 녹슨 못에 여기 쫙 하고 긁혔어요. 오케이? 긁혔어. 아니다. 여기 정도 하자. 내가 어딜 탁 하고 돌리다가 녹슨 못에 쫙 긁혔어요. 어떻게 해야 돼? 고민도 하고 안 하고 어딜 가? 병원에 가잖아. 그럼 병원에서 뭐 해줘? 일단 꼬맹이부터 하는 거 아니잖아. 뭐부터 해? 소독하고. 그렇지. 소독하고 드레싱이라고도 하지. 소독 드레싱하고 뭐 혹시 상처의 길이가 길고 벌어져 있으면 꼬매주기도 하고. 참고로 머리는 선생님이 스테이프를 박아본 적이 있어.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하다가 여기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막 앞에서 연기를 하다가 빡 하고 들이받아버린 거야. 딱 했더니 피가 나네? 어이씨 뭐야 하면서 그때 고3 수업이라서 젠장 하면서 일단은 막 피 누르면서 수업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막 달려갔다. 가서 이제 어떻게 됐나요? 봤더니 좀 많이 찢어지긴 한데 괜찮네요. 뭐 이 정도면은 간단한 치료로 될 것 같습니다. 하길래 그런갑다 하고 따라 들어갔다. 그랬더니 갑자기 호치키스 스테플러 들고 그냥 떠닥 하고 박는 거야. 여기다가 이게 살을 찍어 당겨가지고 박는 거야. 미안해 너무 혐오스러웠나? 하여튼간에 근데 그런 기분은 지금 아니면 못 겪어보니까 나는 의료용 스테이플러가 있다는 개념은 처음 알았어. 그냥 꼬매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처가 좀 심하고 깊을 경우에는 꼬매는데 그렇게 간단한 처치 시에는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영화로도 알았는데 전쟁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치 군인들이 막 부상을 당하잖아. 그래서 당장 뭐 치료 시설 없으면 옆에 있는 스테플러로 막 찍어버리더라. 급하니까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 되니까 파상풍이나 이런 걱정 나중에 하고. 아무튼 나 뭐하다 이렇게 됐지? 아무튼 간에 머리가 뚫린 경험이 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잠깐 내가 무슨 얘기 하다 까먹고 이렇게 된 거지? 야 무슨 얘기했냐 내가? 그렇지. 그래 그 얘기였구나. 미안. 자 그래 다시 돌아갈게요. 자 무엇을 이렇게 딱 긁혔으면 아무튼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 아직까지 무지몽매했던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치 여러분들 유치원에 배가 아파요 어디로 가죠 하면 병원이요 막 이러면서 공부하잖아 그치. 근데 그런 교육도 못 받은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프면 아픈갑다 해. 그리고 그러면 여기 뭘 바르면 좋을까? 된장을 발라. 진짜 있었던 일들이야. 민간치료요법이라서 된장을 발라. 근데 된장을 발랐더니 이제 여기가 썩기 시작하는 거지. 이 썩음이 나중에 뇌로 전이 돼서 사망에 가버리는 거야.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내 아내가 그런 이유로 죽은 거야. 뭐야 이 상황은. 그치? 그러니까 이 무지몽매함을 깨우치는 게 1번이다.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부터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얘들아 아프면 병원이라는 데를 가는 거야. 병원이 어딘지 알지?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 그런 내용들이 이런 개화가서 난 창가에 실려. 알겠죠? 아무튼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 근대나 현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현대시 이건 간단하게 할게요. 현대시나 현대 소설 그다음에 수필 이런 작품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그냥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고. 자 어쨌든 고전 문학에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뭐 한 거냐면 운문의 흐름을 본 거야.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고전 문학을 다 하는 게 아니죠. 산문도 있습니다. 근데 산문은 엄청 쉬워요. 이것도 해드릴까? 안 어려우니까. 삼국시대 원시종합 예술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죠. 그러다가 요 삼국시대에서 요 고려시대 사이에 가전체 문학이라는 게 생겨. 가전체가 뭐냐? 이거 지금 할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 가전체 문학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나서 바로 소설이야. 그리고 그 소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소설이지. 수능에 나오는 건 뭐냐고? 이게 나와. 그럼 끝. 그치? 고전소설 한 종류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됐죠? 선생님이 지금 뭐 만들어드렸다고? 니들 머릿속에 책장 만들었어요. 됐죠? 책 넣자 이제. 넣어야지. 생각보다 열심히 서둘렀더니 좀 여유가 있네. 그러면 조금 가볼까?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그 3페이지라고 표현된 그 광활한 빈칸에 이 내용들을 다 채워 넣으셨나요? 지워도 됩니까? 이제 지웁니다. 바이바이.
자, 그러면 이렇게 큰 틀이 나왔으니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무슨 얘기들이 담겨야 되는 건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는 일단은 4페이지를 열어 놓으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고대가요랑 향가가 한 번에 묶여 있을 거야, 그치? 한 번에 묶어서 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챕터 고대 가요 시기부터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자. 자, 거기 보면 빈칸들이 막 있을 거야, 그치? 그 빈칸에 몇 가지 글자들을 채워놔야 되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일단은 전체 위에 그 도표 보이나요? 도표 보이죠? 맨 앞에 있는 동그라미가 뭐예요? 원시, 종합, 예술. 아까 말씀드렸죠? 강조 좀 해놔. 이 원시, 종합, 예술이 놀랍게도 몇몇 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의 정답 중에 하나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거. 자주 나오는 단어 알겠죠? 서술형 문제의 정답으로 뭐 원시 시대의 이런 문학 양식을 뭐라고 하는가라고 하면 원시, 종합, 예술. 나 이거 윈터 때 이미 배웠음. 이렇게 해서 쓰면 돼. 알겠죠? 원시, 종합, 예술 강조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서정가요가 발생한다, 향가가 발생한다, 한시가 발생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은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해 드렸죠? 순서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너무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각각 갈래별 큰 특징이 뭔지 그리고 갈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대표 작품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돼요. 자, 고대가요부터 정리를 해보자. 빈칸 채우자. 먼저 고대가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대 잠깐만 글자가 왜 이래? 자, 고대 부족 국가 시대부터 이 삼국 시대 사이, 오케이? 요 시기에 만들어진 노래 사이에 노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고대 가요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텍스트들은 노래 가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문학이라고 부르면 좀 곤란해요. 그쵸? 여러분들이 현대 시로 읽잖아, 그치? 근데 이 시라는 갈래가 읽는 문학으로 바뀐 건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시조만 해도 원래는 노래였단 말이야. 시조는 조선시대 프리스타일 랩이야. 오케이? 그래서 참고로 그러니까 시조는 제목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왜 그 쇼미더머니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일단 맨 처음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A입니다 라고 안 합니다. 그죠? 드랍도 비트를 외치는 거잖아. 일단 비트를 받아야 거기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예요. 시조도 다 원래 프리스타일이었습니다. 다 노래 가사야. 아무튼 노래였는데 두 번째 칸 기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써보자. 선생님 빨간색으로 구분해 드리고 있어요. 원시, 종합, 예술로부터 분화가 이루어졌어. 분화 나뉘었다는 뜻이죠. 오케이? 어떻게 나눠졌다고? 집단, 무가라든가 개인의 서정을 노래하는 방식으로 나눠졌을 걸로 추측돼. 근데 참고로 이거는 순서상으로는 당연히 집단에서 개인으로 가는 게 맞긴 할 것 같은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예시가 몇 개 없어서 그냥 그럴 거라고 추측만 하는 거야. 우리가 남의 역사서에 실려있는 우리의 기록을 보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정도. 집단무가랑 개인서정. 그러면서 이제 이 개인서정이 점점 강화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문화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밑에 개념과 기원에 뭘 써야 될지 보이시죠? 이제 내려갑니다. 고대가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특징 배경 설화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의 일부분에 쓰여 있거든. 그래서 이런 식이야. 뭐 어느 부족 국가가 어떤 언덕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서 찾아가 봤더니 그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바바바바바.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하늘에서 금줄을 타고 왕이 내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배경설화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직 서정과 서사의 구분이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돼요. 뒤에 있는 친구들 글자 잘 보이나요? 서정서사의 구분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고 두 번째 특징은 B. 잠깐만 왜 이거 내가 흰색으로 쓰고 있지? 밑줄 칠게요. 승님의 흰색으로 쓰자. 첫 번째 배경설화가 존재한다. 두 번째
집단문가에서 같은 중요한 말이니까 반복 좀 할게요. 집단문가에서 개인 서정으로 이 성격이 점차 변화해 간다. 그치? 이런 식의 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밑에 있는 그 네모 칸에다가 왼쪽에 보면 빈 칸들이 있을 거야, 그치? 이 집단무가의 대표적인 예문으로 우리는 부지가나 해가 이런 작품들을 많이 들고요. 또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걸 완기란 뜻은 아니고 이런 노래 제목이 이런 영역에 속해 있다 정도만 알자. 개인 서정을 노래한 작품으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황조가 그리고 화로 열고 공무도화가 이 정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은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서 필수 작품이 있나요?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적어도 고등학교 학생이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3개.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화가 이 3작품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참고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게 될 고등학교의 특성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학교의 고등학교 우리 선생님이 고전문학을 좋아하신다든가 혹은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시다든가 하는 경우라면 이런 내용들이 너희들 시험 범위에도 많이 포함이 될 거야. 알겠죠?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정리하시고 자 일단 페이지를 넘깁니다.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5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5페이지에 황조가라고 하는 우리는 이 3작품 중에서 황조가 하나만 먼저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황조가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황조가의 작가는 누구라고 돼 있어? 유리왕. 유리왕이 누군지 알아? 유리왕이 누굴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 물론 작가로서도 유명하겠지만 야 고구려 창건자 누구야? 주몽의 첫째 아들 유리왕. 주몽 첫째 아들이야. 그래서 이 유리왕이 좀 배경이 살짝만 해보자면 자 이게 지금 고려 때 건국시기잖아, 그치? 잠깐만 고려 미쳤나봐. 고구려 때 건국시기잖아. 이게 자 원시 부족 국가들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우리 지금 이게 전부 다 우리 3개라면 저기 2명이서 편 먹고 있고 저기서 3명이 편 먹고 있고 저기서 1명이 혼자서 섬처럼 있고 막 이런 부족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막사님 나와서 다 통합을 하고 싶어. 야 우리는 하나로 가자 우리. 그래서 옆에 있는 401호랑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다 내 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 편을 만드는데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뭘까? 옛날 기준으로 가족이 되면 되잖아. 그렇잖아. 가족이 되는 방법이 뭐겠어? 딸 있어요? 나랑 결혼. 딸은 없다고? 그러면 사촌 동생이라도 데려와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시기에 왕들은 보통 아내가 29명 막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떤 남자친구들은 우와 그러던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냐?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정략 결혼이란 말이야. 오케이? 지금은 사랑이 러브 이즈 에브리띵의 시대지만 옛날에는 사랑은 뭐랄까 정치적 수단이었어. 왕들도 다 정략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다툼이 있는데 지금 이 노래는 그 다툼의 일환이 노래화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밑에 배경서를 잠깐만 읽어볼게. 이렇게 돼 있어. 자 봐봐. 고구려 유리왕 3년 왕비인 송씨가 죽자 왕은 고구려 골천 출신의 화희라는 친구와 한나라 출신의 치희라는 계비를 새로 맞아들였어. 왕비가 계속 들어와요. 알겠죠? 오케이? 이 화희랑 치희랑 2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고구려 토청민 출신이고 한쪽은 한족 출신이에요. 오케이? 들어왔는데 두 여자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다투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무튼 간에 그랬다고 쳐. 그래서 싸우는데 왕이 사냥을 나가는 사이에 크게 싸운 거야. 그 결과 치희는 한나라로 돌아가 버렸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유리왕은 치희를 타서 나왔지. 돌아와요. 왜 돌아와야 했을까? 내가 이 그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 정치공학적이지만 지금 나라가 위험한 거잖아, 지치. 그렇지? 왜냐면 돌아가 버렸으니까 언제든지 반발의 깃발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근데 실패했어. 그래서 치희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 치희는 돌아오질 않았지. 자, 그러자 왕은 돌아오는 길에 나뭇가지에서 암수한 쌍이 즐겁게 노니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 이 노래를 불렀지. 난 이렇게 외로운데 니들은 왜 이렇게 즐겁냐? 짜증난다. 그 노래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황조가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원래 이 고대 가요는 굳이 가는 작품으로 혹시 배운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은 원래 어떤 집단적 의식을 하기 위해서 불리던 노래였단 말이야. 근데 물론 왕이 만든 노래이지만, 오케이? 개인적으로 슬퍼라고 하는 개념을 노래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개인의 감정을 노래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노래 가사 볼게요. 별게 개뿔도 없죠. 자, 편편황조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왼쪽에 한자도 보지 마세요.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은 당연히 한역시로 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당연한 개념 하나 물어보자. 지금 원래 우리 노래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 뭐 베트남어로 번역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베트남어로 번역했으면 이 원래 노래에 살아있는 어떤 라임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살아있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 불구스름한 너의 뺨을 보며 라고 했는데 레드칙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 느낌 안 산다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용상 어떤 구조가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자, 아무튼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오케이? 암수서로 정다운데 밑에 두 줄 외로울사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올고 나 뭐한? 외로움 다잖아. 뭐 어려워? 그치? 그래서 핵심은 이 작품의 중심 요소는 뭐야? 외로움, 사랑을 잃은 슬픔을 노래했다. 그치? 근데 이게 왜 놀랍게도 중요한 개념이다? 전체적으로 국가적 상황을 노래하던 작품들의 원래는 종합예술이었으니까. 그치? 근데 이제 개인의 서정을 노래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을 얘기해야 되는데 쳤다 할까? 지금 이거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을 얘기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작품을 좀 일찍 들어와 버려서 오케이. 요 꾀꼬리의 특징 대비되는 거 요걸 잠시 후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들어와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자, 원래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끊어야 카페벤을 갖고 재밌지. 잠깐 끊어갈 테니까 잠깐 숨 좀 돌리시고 이따가 20분에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끊어갑시다.